늘 피곤에 찌들어 있으며 우울 증세가 있고 집중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라면 우리는 이 문제를 정신과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이를 낳고 급격히 몸이 안 좋아졌다면 단순히 산후조리를 제대로 못한 탓으로 여기기도 하죠. 나이가 들수록 몸 이곳저곳이 아프기 시작하죠. 피로와 함께 찾아오는 불청객이라 여기고 열심히 좋다는 영양제를 먹어보거나 삼시세끼를 모두 챙겨 먹어보거나 오랜 시간 침대 위에 누워 있어 보기도 하지만 효과는 미미합니다. 검진 결과상 아무 이상이 없고 별다른 질병도 없지만 여전히 이유 없는 피곤함이 일상을 뒤덮는다면, 그리고 나아지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면 우리는 우리 몸의 기본 단위 세포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세포, 이른바 피로세포가 우리 몸속에 얼마나 많은지를 먼저 알아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힐링필드입니다. 원인 모를 염증, 원인 모를 통증, 원인 모를 우울증. 현대인에게 이 원인 모를이란 단어는 스트레스성이란 단어만큼이나 많이 쓰이는 말이죠. 하지만 원인을 모를 뿐이지 원인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 원인을 제대로 안다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거죠. 오늘 소개해드릴 책에서 바로 그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샘 앤 파커스에서 펴낸 이동환의 피로세포입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대한만성피로학회 명예회장인 이동환 저자는 모두가 질병과 치료에 집중할 때 세포의 기능과 질병의 예방에 주목했다고 합니다. 단순히 질병을 알아내고 치료하는 것에서 나아가 우리 몸의 컨디션을 최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능의학을 연구하고 진료에 적용시킨 대한민국 기능의학 1세대 의사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몸의 영리하고 신비한 작동법을 알려주고 그들이 좀 더 활력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교육하는 의사이기도 합니다. 유튜브 채널인 교육하는 의사 이동환 TV를 통해서도 건강, 심리학, 뇌과학, 스트레스 관리, 수면법 등에 관한 400여 개의 컨텐츠로 수십만 구독자들의 건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 몸속 보이지 않는 곳에서 피로감을 만들어내는 세포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질병은 우리 몸의 기본 단위인 아주 작은 세포들의 잘못된 화학 반응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이로 인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세포, 즉 피로세포가 원인 모를 질병의 주범이라는 것이죠. 책의 구성을 살펴보면 1장 지금부터 관리해 보려 하는데요에서는 잃어버린 일상의 활력을 되찾아줄 호르몬의 비밀을 알아보고 그동안 우리가 놓쳤던 스트레스와 미세 영양소의 기밀한 연관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장 젊어질 수만 있다면에서는 비타민 오메가3와 같은 영양제부터 여러 가지 병을 만들어내는 음식 속 독소와 알레르기까지 식습관으로 젊고 활기 넘치는 일상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 우리 몸은 죄가 없다에서는 우리 몸에서 특히나 중요한 면역력의 중심, 장과 해독의 중심, 간의 작동 원리에 대해 알아보고 더불어 여성이 출산 후 겪는 호르몬 문제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4장 저녁 있는 삶, 밤이 있는 삶에서는 어떻게 하면 잘 잘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진짜 휴식을 취할 수 있는지, 수면부터 멘탈 관리까지 해가 진 이후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시간에는 세포의 기능과 기능의학의 중요성에 대해, 그리고 내 몸에 꼭 필요한 비타민C와 비타민 D의 오해와 진실, 마지막으로 내 몸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에 대해 읽어드리겠습니다. 세포가 먹는 것이 바로 나다. 옛말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이 있죠. 이 말은 분명 씨앗이 가지고 있는 성질은 변할 수 없다는 진리에서 나온 말일 것입니다.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도 바꿀 수 없다는 말이죠. 하지만 같은 콩이라고 해도 어떤 콩은 아주 싱싱하고 건강하지만 어떤 콩은 아주 형편없습니다. 이것은 유전자의 문제라기보다는 토양의 문제라고 볼 수 있죠. 훌륭한 콩을 만들어내는 데는 씨앗의 유전자만큼 건강하고 영양분이 풍부한 토양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유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속에는 많은 정보가 들어있죠. 하지만 타고난 유전자에 입력되어 있는 대로만 살아간다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이미 정해져 있는 운명 그대로 살아가야 한다면 우리의 삶은 그야말로 활기를 잃을 것입니다. 좋은 밭에서 좋은 콩이 나오듯이 우리 몸의 토양을 좋게 가꾼다면 우리도 운명을 개척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토양 이론의 시작은 180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당시 프랑스에는 유명한 두 명의 학자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그 유명한 루이 파스테르이고 또 한 사람은 조금 생소한 안토인 비첨입니다. 이 두 사람은 1800년대 유명한 의학자였지만 서로 의견은 대립됐습니다. 파스테르는 세균을 발견하고 대부분의 병이 세균에 의해 생긴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소독법을 개발했고 이것은 후에 항생제 발명의 기초가 됐습니다. 현대의학은 파스테르를 빼놓고는 이야기가 안 될 정도죠. 그렇다면 의학의 역사에서 조명받지 못한 비첨은 누구일까요? 그는 모든 질병이 잘못된 토양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몸의 토양에 영양분이 풍부하다면 세균이 들어와도 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말이죠. 하지만 비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파스테르의 세균 이론이 발전하여 현대의학의 기틀을 만들었습니다. 이 사실이 저는 매우 안타깝습니다. 많은 환자를 경험하다 보면 분명 몸의 토양이 좋은 사람이 치유 능력이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토양을 개발하기 위한 임상영양요법에 대해서는 배울 기회가 없었습니다. 영양요법을 통한 기능의학은 대체의학과는 다릅니다. 대체의학은 현대의학의 치료를 대신하는 다른 요법을 사용하지만 기능의학은 현대의학의 치료법을 중시하며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을 보완하죠. 저는 기능의학을 임상에 적용하는 것이 현대의학을 포함한 진정한 의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주 드물지만 영양소를 이용하는 치료법을 진정한 의학이 아닌 한낱 상술로 치부하는 몰지각한 시각에 안타까움을 느끼곤 합니다. 만약 1800년대 현대의학이 태동할 즈음 파스테르와 비첨의 두 이론이 모두 받아들여졌다면 우리는 더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영양의 중요성은 일시적 바람이 아닌 인류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체의 토양을 갈아엎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대립된 의견을 주장한 두 학자는 얼마나 오래 살았을까요? 파스테르는 74살의 생을 마감했지만 비첨은 93살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비첨이 파스테르보다 19년을 더 살았다는 것이 세균 이론보다 토양 이론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라 말한다면 지나친 억측일까요? 난생 처음 세포를 위하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몸 안의 모든 세포에서는 수만 가지의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응들은 우리가 잠을 잘 때도 숨을 쉴 때도 음식을 먹을 때도 일어나죠.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일어나는 우리 신체의 화학 반응 덕분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순간에도 새로운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몸 안의 활발한 화학 반응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은 때마다 달라집니다. 이런 반응들은 너무나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때로는 잘못 일어나기도 하죠. 그러나 현대의학에서는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일부 잘못된 화학 반응까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일부 화학 반응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도 질병이 생겨난 상태는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세포의 기능을 다루는 기능의학의 관점에서 이런 화학 반응들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세포의 화학 반응이 바람직하게 일어난다면 세포 기능은 최대로 향상될 것이고
세포에서 만들어낸 에너지로 활력도 생길 것이기 때문이죠. 질병이 생기는 것도 물론 예방할 수 있을 것이고, 세포 내의 독성 물질은 해독도 잘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노화가 오는 속도를 최대한 늦출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포 하나하나의 모든 화학 반응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런 세포 환경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첫째로 음식을 잘 먹어야 합니다. 잘 먹는다는 것이 많이 먹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세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잘 선택해서 먹어야 하는 것이죠. 히포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먹는 것이 바로 나다. 히포크라테스가 세포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이해하고 그런 말을 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너무나도 정확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먹는 것으로 세포들은 반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데 적합한 음식들을 먹어야 하는 것이죠. 세포의 독성을 제거하는 반응이 잘 일어나게끔 해주는 음식들을 먹어야 합니다. 세포에서 충분한 에너지를 만들 수 있게끔 해주는 음식들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만 가지 화학 반응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대한 화학 공장의 총책임자가 되어야 합니다. 적합한 장소에서 적합한 반응이 일어나도록 인원을 배치하고 원료를 공급해야 하는 것이죠. 여전히 벗겨지지 않은 누명. 2001년 어느 여름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방송사와 굴지의 신문사들은 하나같이 비타민C의 유해성에 대해서 크게 보도했습니다. 모 방송사는 비타민 보충제, DNA 손상 가능이라는 제목으로 이 내용을 보도했고, 신문사들은 비타민C가 암 유발할 수도, 비타민C 과잉 복용 땐 유전자 손상시킬 수도라는 선정적인 제목으로 국민들의 눈길을 잡아 끌었습니다. 이런 기사를 본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타민C를 독극물로 느끼게 되었죠. 그러나 이런 기사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문제의 논문을 파헤친 비타민C 권위자 하병근 박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으로 기가 막힐 뿐입니다. 문제의 논문은 2001년 6월 15일에 발간된 사이언스지에 실려 있습니다. 그러나 비타민C가 암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기사의 시작이 된 이 논문 어디에도 비타민C가 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는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의 책임 연구자인 이안 블레어는 전화 인터뷰에서 절대 비타민C가 암을 발생시킨다고 말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연구자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기사가 보도된 것이죠. 그리고 이 논문은 생물학 논문도 의학 논문도 아닙니다. 단순히 생체나 혈액 속에 존재하는 물질들을 모두 배제하고 행해진 시험관 속의 실험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시험관에서 진행한 화학 반응은 몸 안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이런 비타민C의 누명은 아직도 모두 벗겨지지 않았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고용량의 비타민C가 몸으로 전혀 흡수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고용량 요법의 효과는 모두 거짓일까요?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여러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권고하는 비타민C의 하루치 요구량이 100에서 20mg이라는 것입니다. 이 용량은 비타민C 결핍에 의한 괴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최소의 용량입니다. 우리는 비타민C를 이용해 세포의 기능을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결핍증을 예방하는 최저 용량만을 섭취하는 것으로는 절대 세포 기능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할 수 없습니다. 현재 비타민을 비롯한 영양치료는 과거의 결핍증을 예방하는 정도의 소극적인 개념에서 세포의 기능을 최적화하고 질병을 치료하는 적극적인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적극적인 비타민 영양요법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와 비타민. 2020년 12월 국제저명학술지인 영양학 저널에 코로나와 비타민C에 대한 논문이 하나 실렸습니다. 이 논문은 비타민C가
호흡기 감염, 폐혈증, 그리고 코로나의 보조 치료법으로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리뷰 논문이기 때문에 임상 실험을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임상 실험 연구들을 모아서 학술적으로 검토하고 결론을 내리는 연구 방식을 택하고 있었죠. 이 논문에서 리뷰된 여러 임상 논문들 중에서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 5월에 나온 논문을 살펴보면 미국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는 코로나 환자 21명을 대상으로 검사해 본 결과 이들 모두 비타민C가 아주 부족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21명의 환자 중 결국 10명이 사망했는데 생존한 11명의 비타민C 수치가 더 높았다고 하죠. 또 다른 논문에서는 미국 코로나 환자 17명을 치료한 경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비타민C를 정맥주사로 투여했는데 그 결과 비타민C 투여 후에 염증 표지자 수치가 현저히 감소하고 사망률도 감소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연구자들은 코로나 중증도에 따라서 비타민C 정맥주사 치료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캐나다에서는 코로나 환자 800명을 대상으로 비타민C 투여 시 장기 기능 장애 완화와 관련해 임상 3상을 진행 중이며 중국에서는 코로나 중증 환자 54명을 대상으로 7일간 하루에 약 24g 정도의 비타민C를 투여했더니 사망률이 유의미하게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임상 논문들을 학술적으로 리뷰한 후 저자들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비타민C는 코로나19 감염의 예방과 개선, 그리고 중환자 치료의 보조 치료제로서 잠재적 치료 후보입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증거를 보면 경구 비타민C를 하루에 2에서 8g 섭취하는 것은 호흡기 감염의 발생률과 지속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정맥주사로 맞는 비타민C는 하루에 6에서 24g을 투여해서 사망률을 감소시킬 수 있었고 또한 심각한 호흡기 감염으로 생긴 기계적 인공호흡의 시간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사실 비타민C와 바이러스성 호흡기 감염에 대한 연구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 분야에서 비타민C의 효능도 인정받아 왔죠. 더군다나 비타민C는 비싸지 않으면서도 안전한 물질이기 때문에 보조 치료제로서 충분히 고려할 만한 물질입니다. 환자의 비타민C 상태를 체크해서 코로나 중증 환자들에게는 정맥 투여를, 경증 환자들에게는 경구 투여를 통해서 적절하게 치료할 수 있다면 긍정적인 성과가 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생각해 봅니다. 비타민 D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연구는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연구진이 진행한 것으로 코로나 환자들에게 칼시페디올 치료를 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칼시페디올은 비타민 D가 몸속에 들어와 대사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비타민 D의 대사물입니다. 한마디로 비타민 D의 한 형태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비타민 D를 투여한 것과 같은 것이죠. 연구는 코로나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 93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 중에서 551명은 비타민 D를 투여받았고 379명은 투여받지 못했습니다. 비타민 D를 투여받은 그룹과 투여받지 못한 그룹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통계적으로 확인해 보니 투여받은 그룹 551명 중에서는 약 30명 정도, 그러니까 5.4% 정도가 중환자실까지 가게 되었고 투여받지 않은 그룹 379명 중에서는 약 80명, 그러니까 21.1% 정도가 중환자실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비타민 D를 투여받은 그룹과 투여받지 않은 그룹 간 중환자실로 간 비율이 무려 4배나 차이가 난 것입니다. 사망자를 비교해 보니 비타민 D를 투여받은 551명 중에서는 36명이 사망하여 사망률이 6.5% 정도였고 비타민 D를 투여받지 않은 379명 중에서는 57명 정도가 사망하여 사망률이 약 15%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코로나 환자에게 비타민 D를 투여하면 사망률을 60%까지 낮출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몸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우리가 불안, 우울, 분노처럼 부정적 감정을 느낄 때 우리 몸에서는 많은 생화학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근육은 수축하며 좋지 않은 자세를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 축 늘어진 어깨, 구부정한 등, 심드렁한 표정 등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근육 패턴이 부정적 감정과 함께 자주 생기면서 조건화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조건화란 파블로프의 개 실험에서 증명한 그것입니다. 부정적 감정에 휩싸일 때마다 수축된 근육이 조건화되기 시작하면 종을 칠 때마다 침을 흘리는 개처럼 늘 축 늘어진 어깨, 굽은 등 어두운 표정을 짓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조건의 고리를 일부러 깨뜨려줘야 합니다. 어깨에 수축된 근육들을 충분히 이완시켜서 그 조건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거울을 보고 입꼬리를 올려서 일부러 표정을 바꾸고 미소를 지어봄으로써 부정적 감정과의 고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이것은 짧은 시간 동안에 아무런 비용도 들이지 않고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아주 쉬운 작업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많은 사람이 하찮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스트레칭으로 몸의 근육을 이완시켜주고 입꼬리를 올리는 표정으로 얼굴 근육 패턴을 바꾸는 것은 뒤에서 이어질 심신이완요법을 시작하기 전에 꼭 해야 할 준비 조건입니다. 이런 시간을 매일 가지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이완시킬 줄 아는 사람은 스트레스를 잘 이겨낼 뿐 아니라 훨씬 건강한 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돈 들이지 않고 스트레스 푸는 법. 우리는 늘 숨을 쉬며 살아갑니다. 숨을 쉬는 것은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떻게 숨을 쉬고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숨을 어떻게 쉬느냐는 우리의 심폐기능뿐 아니라 신경계, 소화기계에도 영향을 주고 가장 중요한 심리 상태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숨을 쉬고 있는지를 잘 살피고 연습을 통해 좋은 호흡을 해야 합니다. 좋은 호흡을 통해서는 심리적 안정뿐만 아니라 신체적 건강에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처럼 호흡하면서 체크해 봅시다. 숨을 들이쉴 때 배가 풍선 부풀듯이 불룩 나오고 내쉴 때 들어간다면 좋은 복식 호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숨을 들이쉴 때 배가 나오지 않고 가슴이 올라가며 숨을 내쉴 때 가슴이 내려가고 배가 나온다면 흉식 호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흉식 호흡은 주로 얕은 호흡이고 심리적으로 긴장되거나 화가 나거나 흥분했을 때 나타나는 호흡입니다. 반대로 복식 호흡은 흉식 호흡보다 깊으며 마음이 평온하고 건강한 상태의 호흡입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 의하면 천천히 깊은 복식 호흡을 하면 자율신경이 조절돼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안정화해 준다고 합니다. 자율신경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자면 자율신경은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신경입니다. 내 의지로 움직일 수 있는 운동신경과는 다르죠. 자율신경이 주로 관리하는 곳은 장기입니다. 자율신경은 심장, 위, 소장, 대장, 방광을 관리하고 체온을 조절해주며 혈관의 확장과 수축을 관장하고 땀을 나게 하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몸의 주인이 통제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신경이기 때문에 자율신경인 것이죠. 예를 들어 저는 스스로 심장 박동수를 조절할 수 없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맥박이 빨라져서 힘들 때도 심장 박동을 느리게 조절할 수는 없죠. 식은땀이 나는 것을 제 마음대로 멈추게 할 수도 없습니다. 장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저의 자율신경을 움직이는 것은 제 의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율신경을 조절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저의 감정입니다. 자율신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입니다. 우리의 나쁜 감정들은 두 신경의 조화를 깨뜨리고 자율신경의 부조화로 인한 많은 증상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정한 심리 상태는 결국 자율신경의 오작동을 일으키면서 여러 가지 증상을 만들어냅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땀이 나고 얼굴이 화끈거리고 소화가 안 되고 소변이 자주 마렵고 혈압이 오르는 등의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면 우리는 이것을 자율신경 실조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깊은 복식호흡을 하게 되면 좀 더 많은 산소가 공급되면서 뇌신경을 안정시키고 교감신경을 억누르게 되면서 자율신경의 조화를 정상화시킵니다. 그러면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죠. 깊은 복식호흡의 효과는 아주 빨리 나타납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 깊은 복식호흡을 시작하고 몇 분이 지나면 뇌파가 알파파로 바뀐다고 합니다. 알파파는 마음이 안정되고 편안할 때 나오는 뇌파입니다. 또 다른 전문가들에 의하면 복식호흡을 할 때 폐와 복부의 장기 사이에 있는 횡격막이 위아래로 크게 움직이게 되는데 이때 횡격막에 분포하는 부교감 신경이 자극되면서 심리적 육체적 안정을 찾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앞둔 수험생이나 시합을 앞둔 운동선수들 또는 화가 날 때 잠깐이라도 천천히 깊게 복식호흡을 하게 되면 화가 가라앉고 긴장이 풀리는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대단한 복식호흡은 꾸준히만 해준다면 몸과 마음을 건강한 상태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면역력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영양제인데요. 무분별한 영양제 복용은 반드시 부작용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동환 저자는 영양제를 챙겨 먹기 전에 본인의 몸에 지금 어떤 영양소가 부족한지, 어떤 식습관으로 인해 부족하게 됐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지금까지 샘앤파커스에서 펴낸 이동환의 피로세포였습니다. 끝까지 힐링필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